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저희 인사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명사들을 찾아 그분들의 인생 철학과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분은 어떤 분일지 준비된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 서석홍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시간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역 상공회의소의 간판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라는 이런 그 이름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는 네. 경기도 기업인들의 권익과 하고자 하는 일들을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97년이고요. 네네. 대한민국에 73개의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2개가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는 우리나라 총 생산의 2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약 93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또 대변하고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을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상공회의소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전체 상공회의소를 대변하는 것이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입니다. 지금 연합회장님께서는 용인 상공회의소 회장도 겸임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용인 상공회의소가 창립된 지가 한 40년 돼 가는데 그 당시에 같이 했고 지금 현재는 제가 10대, 11대 부회장을 거쳐서 네. 현재 용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있으면서 경기도 전체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가 그 상공회의 날 50주년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산업이 경기도에 뭐 집중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경기도의 산업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거는 수치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네. 지난 50년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제1차 경제개발을 목표로 해가지고 네. 5개년 계획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고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뭐 아주 변방의 경기도였는데 많은 그 산업 발전을 함으로 해서 오늘날 와서는 거의 우리 경기도가 용인, 수원, 평택, 화성을 위시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됐고 네. 또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원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남사의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세우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용인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보시면은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용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첫째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 인프라 구축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네. 또 그러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약 삼성 반도체 들어옴으로 해서 160만 개가 생긴다는 이런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 160만이라고 하면 사실 그 파급 효과로 따진다면
그 몇 배는 되겠죠. 그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 반도체 단지가 들어오면서 희망이 있고 또 기대치도 큽니다만 현재의 우리 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제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어렵다 하고들 계시잖아요. 네. 예. 우리 상공회의소 예,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뭐 아시다시피 엄청 어렵죠. 네. 뭐냐면 첫째 인력난. 물론 그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지만은 인력난이 제일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때문에 네.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기업인들로서는 빨리 이런 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우리 경기 상공회의소 연합회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라든지 활성화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것은 네. 국가적인 정책 부분이라서 상공회의소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공회의소가 세계적인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키고 해서 기업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수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 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뭐 사실 그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해소가 되질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면 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이렇게 고질화될까요? 첫째는 우리 기업을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하고 대기업만 가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소기업에도 사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소기업은 이익이 대기업만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대기업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실업자가 돼도 중소기업에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물론 월급도 적고 또 복지시설도 미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그런 데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반드시 대기업 가서 임원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와서라도 열심히 해서 일을 하면 오히려 자기가 창업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안 바뀌면 중소기업은 항상 사람이 모자라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난도 문제지만 또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어떤 자재 수급 이런 것 수출 문제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달러가 올라가면 불리하고 또 수출하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조금 이익이 있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달러가 올라가고 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안정된 달러 변화 없이 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노동계에서는 그 주 60시간이 넘는 근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 네. 사실 노동 단체와 또 경영자 그리고 정부 간에 불협화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갈등도 많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그 69시간 발표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 62시간을 원하는 게, 69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 52시간을 기간으로 해서 노와 사가 합의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만들고 네. 또 안 해도 될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와 사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연장 근무를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카트라인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그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 인력 운영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노사 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주 52시간 제도는 노사 합의라는 게 없이 일반적으로 52시간을 해야 되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예.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최근 그 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자료에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라는 것을 그 냈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 비해 크게 호감도가 올랐다 이런 그 설문조사가 나왔던데 반면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 향상, 준법 경영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 이런 지적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상공회의소의 어떤 입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업의 선호도가 올라간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ESG 경영입니다. 네. ESG 경영이 세계적인 추세고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ESG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주, 매니지먼트, 사회 공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상공회의소가 노력하고 지도하고 또 기업인들도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그 서 회장님의 개인적인 개인사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서 회장님께서는 동선 합섬, 그다음에 동선 모노를 창업하신 분이시자 현재 회장님이시죠? 네. 예. 경영일선에서 현장에서도 직접 일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아, 네. 그것은 제가 대학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공대. 네. 그리고 저희들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또 내가 엔지니어고 그래서 공장은 가급적 내가 맡고 또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무역이라든지 영업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산은 맡으시고 네. 판매는 네. 아드님한테 맡기시고.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아들이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지도라든지 이런 건 내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섬이요, 화섬. 네. 이런 회사를 뭐 그 당시에 경영하시게 된 뭐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아,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섬유회사에 근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데 그 회사가 그 기업이 기계를 잘못 구입해가지고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그 당시 내가 이사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력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섬유회사였습니다. 섬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아는 거니까 그렇게 이르게 된 거죠. 우리 회장님이 경북이 고향이시죠? 고령군. 네. 경북 지역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그 고령군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1호 기부자가 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도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신문에 보고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네. 고령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제일 먼저 전화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내가 1호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등 하셨군요. 네. 예.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업 하시는 회장님들은 도대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실까? 얼마나 바쁘실까? 어떤 생활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바쁘죠. 그러게요. 집에서 이제 5시 반에 나와서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이 한 2군데, 3군데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돌아봐야 되고 상공회의소 또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섬유조합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1년에 차를 말이요. 네. 한 6만 내지 7만 킬로 정도를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시게 또 넓게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의 역경 극복의 아이콘, 뭐 도전의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뭐 어떤 역경을 겪으셨습니까? 회사가 거의 도산 1보전까지 갔죠. 아, 그러셨군요. 왜 도산 1보전까지 갔느냐 하면은 네. 우리가 처음에 이 제조업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하던 나라가 그 당시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네. 근데 1992년에 그 중국과 한국이 수교되고 나서부터 중국 자체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수출이 막혀본 거죠. 그게 연속되다가 IMF가 왔잖아요. 네. 세계적인 불경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어려웠고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똑같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우리 거래선을 다 이제 하니까 거래선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도 1보전까지 갔고 은행에 부채가 없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위기가 왔는데 그때는 집까지 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은행 부채를 갚고 다시 정리를 해서 재기하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진 않았을 텐데요. 아니 쉽진 않았을 텐데. 그건 정말로 쉽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24시간 뛰어다니면서 전 거래선을 설득시키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세계에 안 가본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게 아니고 팩스 아니면 팩스도 없었고 그 전에는 가가지고 홍콩 예를 들어서 가면은 호텔 안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번호부에서 같은 업종이 있거나 우리 제품을 쓸만한 회사가 있으면 직접 호텔에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아니, 사전 거래가 없었는데요. 없었는데도 시장 개척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방방곳곳에 다 다니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래선이 다시 생기게 되고 국내 업자들도 이게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에다가 신뢰를 주고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거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어선 거죠. 그럼 그렇게 개발하신 그 개발 대상국 네. 얼마나 되나요? 그것이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인형에 들어가는 산업용 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용 원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산업용 원사가 뭐냐면 제일 알기 쉽기는 지금 아파트에 안전망이 있잖아요. 네. 그 원사를 우리가 거의 90%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그 원사를 미국, 유럽에다가 수출하고 있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별 경험도 없는데 창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들 젊은이들에게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젊다는 것 자체가 자산 아닙니까? 젊음이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하면 되는 것이고 젊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설령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뭐 게임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전하라.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도 좋은 아이템이 있고 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항상 도전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음은 성공의 무한한 젊음이 가능성이다. 무한한 자산이다. 네. 네. 네, 앞으로도 이 경기도 상공인들의 어떤 고단, 힘듦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무한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또 지도 큰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회는 발전을 막는 갖가지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발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켜낸다면 반드시 오늘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기적 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